안녕하세요. 달빛 낭독입니다. 오늘은 존경받는 어른들을 위한 108가지 이야기로 100세 시대 당당하게 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 젊은이들 앞에 서면 어쩐지 주눅이 들고 자꾸 초라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컴퓨터 자판 위에서 춤을 추는 젊은이들의 손가락을 보며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공연히 열등감을 느낍니다. 100세 시대 당당하게는 저와 같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이 들어가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어른이 될까 하는 고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책입니다. 익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곱씹어 보게 되는 책이네요. 100세 시대 당당하게는 역근이 박지용 아름다운 인연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나를 가꾸기와 둘째, 사회와의 관계로 나누어져 있고 나를 가꾸기는 1장, 나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겠습니다. 2장,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겠습니다. 3장, 내 몸과 마음을 돌보겠습니다. 4장, 열심히 산 나를 칭찬하고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5장, 지금에 감사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1장, 모든 세대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장,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3장, 함께하는 사회임을 기억하겠습니다. 4장, 언제나 다른 사람을 보듬어 주겠습니다. 5장,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108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3장, 내 몸과 마음을 돌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분 좋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한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날마다 좋은 날. 기분이 절로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좋은 날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울한 일이 있어도 아침은 산뜻하게 시작하고 하루 중에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밤이 되면 모두 잊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은 기분 좋게 눈 뜰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웃고 활기차게 생활하여 무기력함을 떨쳐내겠습니다. 어떤 강사가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웃어볼까요? 먼저 마음으로 최면을 거세요. 나는 즐겁다. 언제나 행복하다. 나는 웃을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웃어봅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꼭 소리내어 웃으세요. 쑥스럽다고요? 화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소리내어 웃었기에 여러분은 암 발생률을 떨어뜨렸고 예상 수명을 늘렸습니다. 방금 뇌가 16가지 호르몬을 새로 만들어냈거든요. 웃음 치료사라고 불리는 사람의 강연입니다.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밝혀졌습니다. 호탕하게 웃는 것만으로도 뛰며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심장이 튼튼해진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졌습니다. 웃으면 저절로 활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웃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호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을 때는 일부러라도 크게 소리내어 웃어보기 바랍니다. 꾸준히 신체 운동과 두뇌 운동을 하며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대부분 장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운동 부족이라고 합니다. 궁궐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고
행차를 하더라도 가마를 탔으니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산의 진미나 보약보다 운동이 건강에 더 좋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과 같은 성인병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질환은 운동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기력해지는 생활에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은 늘 움직여야 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면 쓸수록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머리를 쓰기 위해 퀴즈를 풀거나 퍼즐 조각을 맞춘 사람들이 치매 같은 뇌질환이 없이 장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외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습관이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좋은 습관 하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습관 하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습관 중에서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을 끌어안고 살면서 건강이 나쁘다고 푸념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절제력 있는 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습관을 다 버리려 하지 말고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나쁜 습관을 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 나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건강에 나쁜 술을 마시는 대신 차를 마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몸의 변화와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관리하겠습니다. 아기를 키울 때 부모님은 매의 눈으로 자식을 관찰합니다.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먹는 것은 어떤지, 잠은 잘 자는지 관찰하고 기저귀까지 들여다보며 용변의 색깔이나 상태를 살핍니다. 이제는 관심의 방향을 스스로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지, 화장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억력은 어떤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는 자가진단표가 많이 나와 있으니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체크하다 보면 작은 변화도 크게 느끼고 겁을 낼 수 있으니 동네에 단골병원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나 계절마다 하는 예방접종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평소에 작은 관심으로 평생의 건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끼니를 챙기고 과식하지 않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어려서 영양실조를 알았기 때문에 커서도 허약했습니다. 그러나 8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칸트는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산책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칸트는 식습관도 철저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한 것은 물론이고 언제나 소식을 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소식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 2013년 경상북도에서 도내 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상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한다. 이 질문에 어르신의 90%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식사량은 적거나 적당하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어르신도 90%가 넘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역시 대부분의 어르신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반찬의 가지수는 서너 가지가 가장 많았고 즐겨 드시는 음식은 채소류, 과일류, 콩제품 등의 순서였습니다. 수명을 늘리려면 식사량은 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천천히 적당하게 먹는 일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픔이나 고통을 과장하지 않고 용기 있게 이겨내겠습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성한 데가 없어.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저기 쑤시니까 자꾸 움직이는 거야. 아픈 거 달아나라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아프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병원에 가보시라는 말만 보탭니다. 할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봐도 병명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게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많이 아픕니다. 생활이 갑자기 편리해져서 움직임이 적어진 탓에 건강이 나빠졌고 외롭고 지치니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데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며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애써 몸을 움직이며 아픔을 잊으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편이 건강에 더 이로울까요? 내 감정과 기분을 숨기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솔직히 표현하겠습니다. 분노와 미움을 드러낼수록 더 오래 산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지난 2012년 독일의 한 대학이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사람들은 성격이 다혈질인데 이런 나라 사람들이 감정을 숨기고 점잖은 채 하는 영국 사람보다 2년쯤 더 산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151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웃고 즐거웠나요? 하루 동안 걱정은 얼마나 했고 스트레스는 얼마나 느꼈나요? 이렇게 묻고 각각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즐거운 감정을 잘 표현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슬픈 감정을 잘 표현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이도 저도 아닌 나라에 꼽혔습니다. 감정 표현을 못하는 무뚝뚝한 나라 21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정 표현에 서투릅니다. 좋아도 좋다고 말하지 못하고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못하니 남들이 싫다, 좋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꾹꾹 참다 보면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특히 남성들은 울거나 힘들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가부장적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마음의 병을 키우는 꼴입니다. 마음속의 분노나 증오를 아무렇게나 뱉어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화가 나면 어떤 일로 화가 난다고, 미안하면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고, 사랑하면 적극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감정 표현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다른 이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질병은 마음의 질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울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요즘은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같은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은 병명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아우울증, 산후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노인 우울증. 모든 세대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병을 드러내놓고 남한테 말하지 못합니다. 특히 정신과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정신병이라는 거야? 비정상이라는 소리잖아. 정신병원은 미친 사람들 가는 데 아니야? 이렇게 말까지 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정신병은 비정상적이 아니고 정신병원은 미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린이들 노래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떡할까요?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마음이 아플 때는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배 아프면 배를 낫게 해주는 전문의에게 가야 하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치료하는 전문가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겠으며 경쟁심으로 마음을 다치지 않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녀의 성적을 남과 비교하고, 남편의 수입을 남과 비교하고, 아내의 솜씨를 남과 비교합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어리다면서 어째 더 나이 들어 보여? 나이도 많은 사람이 나보다 건강하네. 자식들이 잘 챙겨주나? 그 집 자식은 우리 애보다 인물도 없고 직장도 별로인데 결혼은 더 잘했어. 사람 팔자 알 수 없다니까.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 자꾸 비교하고, 만족이 없으니 자꾸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비교해서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설령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해도 교만한 마음이 들 것이고,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쌓입니다. 남보다 나아도 마음에는 독이고, 남보다 못나도 마음에 독이 생깁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비교만큼 행복을 해치는 감정도 없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에게 열등감 느끼지 말고 자기만의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남이 가진 것을 탐내거나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줄 수는 없을까요?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은 언젠가 그처럼 기쁜 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이나 근심 대신 희망을 먼저 떠올리겠습니다. 이슬람의 한 교단에 전해지는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물라 나스루딘이라는 사람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현명한 사람 같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행복한 바보 성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스루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스루딘이 당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걱정하며 당나귀를 찾았지만 정락 나스루딘은 태어났습니다.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나스루딘,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지요? 아예 당나귀 찾기를 포기한 건가요? 나스루딘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언덕 보이지요? 저기는 아직 찾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먼저 찾아볼게요. 그래도 당나귀가 나타나지 않으면 걱정은 그때부터 할래요. 당나귀를 찾지 못하면 큰 손해일 텐데 태평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과연 바보 성자답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현명한 태도입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일이면 안달복달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고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할 만한 걱정은 4%, 100개 가운데 겨우 4개만이 쓸모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잊겠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것이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자기에게 좋고 행복했던 기억은 쉽게 잊는 반면 두려움이나 공포, 상처가 된 나쁜 기억은 오랫도록 잊지 못합니다.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술은 기억력을 떨어뜨릴 뿐 나쁜 일을 잊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기억을 더 자주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인 에란 카츠는 기억력 천재로 유명합니다. 500개 단어를 30분 만에 외워 기네스북에 올렸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해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력 천재인 카츠는 나쁜 기억을 빨리 잊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예수는 77번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할 때는 감정이 있어서 완전히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감정을 버리고 진심으로 용서하면 나쁜 기억도 사라집니다. 사소한 일로 화내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 평정심을 찾겠습니다. 요즘 들어 욱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격하게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많다는 뜻이지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사소한 일로도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두 사람이 다칩니다. 화풀이를 당하는 사람이 다치고 화를 내는 사람이 다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쓴 토머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났으면 입을 열기 전에 열을 세라. 화가 많이 났으면 1부터 100까지 세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집안일을 결정할 때 가족의 의견을 먼저 묻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군가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또 좋은 사이, 소중한 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거나 사이가 나쁜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집안의 중요한 일을 혼자서 결정한 적은 없나요? 아니면 가족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릴 때 가장이니까, 어른이니까 이런 이유를 대며 일방적으로 고집한 적은 없나요? 없다면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물건을 살 때나 가족 여행을 갈 때, 가족끼리 식사할 때 혹시 내 위주로만 결정한 일은 없는지 곰곰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가족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는 신이 우리에게 잠시 맡긴 선물이에요. 유대인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니라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더욱이 신이 주신 것도 아니고 신이 맡긴 것이니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할 것입니다. 부모의 종속물로 생각하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를 교육할 때도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거나 엄하게 꾸중하지 않고 대화와 토론을 자주 벌인다고 합니다. 대화와 토론은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곰곰 생각해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한 뒤 말합니다. 그러니 지식을 한두 개 아는 것보다 더 큰 공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한때 우리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생각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한 단체가 조사를 해보니 20명 중에 3명은 여전히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남들이 왜 참견이야? 내 마누라 내가 교육시킨다는데 왜 늘 난리야? 내 남편인데 내가 멋대로 하면 좀 어때?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요. 좋은 소리로 들리나요? 내 귀에 안 좋게 들리면 그 말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행동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돌보고 사랑해야 할 가족이라도 내 소유나 종속물은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에 간섭하는 대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생긴 말 가운데 헬리콥터 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일일이 간섭하는 엄마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헬리콥터 엄마보다 더 심한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잔디깎기 엄마입니다. 잔디깎기 엄마란 정원의 잔디를 깎듯이 자녀의 앞날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주는 엄마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엄마들은 대학생이 된 자녀의 수업 시간표까지 짜주고 교수 면담까지 대신 해줍니다. 다른 학생과의 경쟁에서 이길 것을 강요하면서 압박감을 줍니다.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듣고 말기에는 우리나라도 사정이 심각합니다. 극성스러운 부모님들이 대학생 자녀의 학업 간섭은 물론이고 군대 일까지 간섭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회사 생활에 간섭하고 결혼 문제에 간섭하고 심지어는 결혼한 뒤까지 간섭하려고 듭니다. 일일이 부모의 간섭을 받는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습니다. 고부 갈등이니 장서 갈등이니 하는 현상도 따지고 보면 자녀에게 간섭하는 데서 비롯된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문제를 언제까지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바른 역할일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언제나 편안한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닭을 키운다고 들었는데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도 품위 있는 것과 비천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가 있다. 농서를 잘 읽어서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 보아라. 빛깔을 나누어 길러도 보고 달기 않는 회를 다르게 만들어 보면서 다른 집 닭보다 살찌고 알도 잘 낳을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 다산 정약용이 작은 아들 학유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 유배 가 있는 동안 자식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언제나 자상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산이 유배지에 있지 않고 아들과 한 집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들은 꾸준히 묻고 아버지는 자상하게 대답해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자식들도 어릴 때는 집에 와서 시시콜콜 무엇이든 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을 꾹 닫고 어떤 일도 의논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데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칠까봐 말을 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의논이 어찌 큰 문제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사소한 일도 묻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왜 그럴까요? 어쩌면 부모님이 자상하지 않거나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식 세대뿐 아니라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꾸지람만 하고 이해심이 없다면 가까이 오려 하지 않고 어떤 말도 털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늘 편안한 언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한 번쯤 궁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가족의 능력과 소질을 인정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5년 사도라는 영화가 개봉하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 영조와 그의 아들인 사도세자의 불행한 부자 관계를 담은 영화입니다. 역사책에서도 사도세자는 광기를 보인 인물로 나타납니다. 살인을 서슴지 않았고 친여동생에게도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조는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만듭니다. 왕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아들을 죽였다는 게 가장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역사책이라는 것이 원래 쓰는 사람 마음대로이니 역사책만 갖고는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글에서는 오로지 영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영조는 아들을 탐탁해 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대신들과의 회의에 참석시켜 나라 일을 결정하라고 해놓고도 늘 세자를 타박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면 이렇게 했다고, 저런 결정을 하면 저렇게 했다고 나무랍니다. 왕이 될 아들을 사사건건 무시하니 자식이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해라. 자식이 잘해야 애비가 산다. 총명했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점점 어긋납니다.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영화에서는 사도세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 점점 미쳐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이 자식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자녀를 믿어주고 있는 부모인지 믿지 못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부모는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밖에서는 인정받는 자식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일을 하려는 가족의 활동을 막으며 꿈을 주저앉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중국의 옛 이야기 가운데 월하 노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붉은 실을 갖고 다니면서 부부가 될 사람들의 발목을 묶어주는 이른바 중매쟁이입니다. 붉은 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월하 노인의 실에 묶인 사람은 어김없이 부부의 인연으로 맺어진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만나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부부의 인연이란 그토록 신기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부부란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도반입니다. 그 귀중한 인연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 당당하게 존경받는 어른을 위한 이야기를 잘 감상하셨나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